내가 얼만큼 먹었을 때, 얼만큼 올라갔을 때 혈당 스파이크냐, 아직까지 얼마 이상이 올라가면은 혈당 스파이크다라고 딱 정의된 게 없어요. 이번 시간에는 당뇨 중에서도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CGM이라고 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등장을 하면서 정말 실시간으로 먹고 나서 식후 10분, 15분, 30분, 1시간, 2시간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혈당을 잰다라고 해도 식사를 하고 나서 5분, 10분 간격으로 자기 손가락을 찌르면 혈당을 측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CGM이라는 기기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 5분, 10분 좀 분 단위로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얼마나 덜 올라가는지, 그리고 추후에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또 저혈당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부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정의된 혈당 스파이크의 기준은 없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혈당이나 혈압이나 혈당도 예를 들어서 당월색소가 5.7, 6.4 미만이 당뇨 전 단계, 6.4 이상인 당뇨라고 했을 때 이런 것처럼 이 혈당 스파이크는 아직까지 얼마 이상 올라갔을 때 혈당 스파이크다라고 하는 명확히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하시고 결국 그렇다라는 거는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한 거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 혈당이랑 스파이크랑 이 두 단어를 합친 합성어예요. 이 혈당은 말 그대로 혈액에 포함된 당이라는 뜻이고 그 스파이크는 영어로 급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는 혈당이 급격하게 특히 그 중에서도 식사 후에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이미 혈당 스파이크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평상시 나의 식사와 생활 습관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계시고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뭔가 찾아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혈당 스파이크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하는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평상시 식사 생활이 물론 잘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이제 느슨해지면서 조금 못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식사 외에도 흔히 얘기하는 음료수들 있잖아요.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시지만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런 음료수들을 그냥 손쉽게 거의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르신들도 물론 잘 안 드시지만 정말 중간중간에 드시는 그런 군것질, 과일이 됐든 설탕이 됐든 사탕이 됐든 식사 사이사이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먹는 것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현미 같은 밥을 먹는 것보다 혈당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속담 중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 있어서 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음식물인데 이 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발효를 시켜야 돼요.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제 구더기가 생기는 거고요. 그 관리를 잘 하면은 구더기가 생기지 않으면서 간장이 되고 된장까지 될 수 있는 과정이 거쳐지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강의를 들어오시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음식을 섭취하면은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라고 하면서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음식을 덜 먹게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음식 중에서도 특히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 것도 그렇고 결국 단 것은 포도당이고요. 포도당은 그 어쨌든 최종 분해 산물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당 이전에가 탄수화물이거든요. 하다못해 감자나 그런 구황작물이나 밥 그런 것들을 먹어도 결국에는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가지고 포도당이 되기 때문에 모든 탄수화물은 혈당을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당을 조절하시려고 탄수화물을 좀 적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보통 이제 혈당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줄이시고 대신에
단백질 혹은 지방량 섭취량을 늘리세요.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좀 줄이고 단백질 지방을 늘리면은 혈당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은 혈당 조절이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물론 그게 일시적으로 혈당을 안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백질 지방도 궁극적으로는 물론 포도당만큼은 아니지만 혈당을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논문을 몇 가지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LF, LP, HF, HP라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영어로 약자로 Low Fat, Low Protein, High Fat, High Protein. 그러니까 저지방, 저단백, 고지방, 고단백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먹인 거거든요. 물론 이 연구를 한 게 1형 당뇨를 1년 이상 앓고 있고 그리고 8살에서 17살 사이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33명을 가지고 실제로 진행을 해봤어요. 가장 맨 끝에 LF-LP, 저지방, 저단백, 단백질이랑 지방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LF-AHP, 저지방, 고단백. 세 번째가 고지방, 저단백. 마지막이 고지방, 고단백. 이렇게 4개의 그룹을 나눠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 보이시죠? 고지방, 고단백을 했을 때 혈당의 변화예요. Y축이 혈당의 크기고요. 오른쪽이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고지방, 고단백을 했을 때는 일단 탄수화물은 동일하게 섭취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은 비슷한데 그 이후에 혈당이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반면에 가장 빨리 떨어진 거는 저지방, 저단백, 단백질과 지방을 적게 먹었을 때 혈당이 빨리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만 봐도 단백질, 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이 단백질, 지방을 늘린다라고 해서 혈당은 조절이 되겠지만 이후 혈당이 잘 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정리를 하면은 지방, 단백질을 적게 먹었을 때보다 많이 먹었을 때 혈당이 떨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탄수화물 동일하게 먹었기 때문에 이 변화폭은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은 탄수화물이 가장 빨리 올라갔다가 가장 빨리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이에요. 가끔 야식을 드시는 분들이 혈당을 조금 관리하신다라고 해서 탄수화물 대신에 단백질, 예를 들어서 뭐 족발이든 그런 단백질의 식품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드셨을 때는 그 순간 식후 30분, 1시간 동안에는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다음날 봤을 때 생각보다 탄수화물 드셨을 때보다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야식으로서 단백질은 권하지 않고 그리고 소화기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나마 탄수화물 드시면은 뭐 1시간, 2시간 지나면은 그나마 소화가 그나마 되는데 단백질, 지방을 드시게 되면은 일단 그것 때문에 소화기가 3시간, 4시간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소화가 안 되고 가스 차고 그것 때문에 또 장 상태가 나빠지고 가능하면은 야식을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드시면은 탄수화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지만 가능하면은 단백질, 지방 같은 것들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실험에서 보시면은 뭐 여기서도 뭐 저지방, 저단백, 고지방, 고단백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식품들을 활용을 했는데 밀가루, 뭐 크림, 달걀 여러 가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EBM의 관점에서 보면은 타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단백질, 지방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먹지 않았을 때보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혈당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로 음료예요. 보통 혈당을 조금 덜 높이기 위해서 혹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2023년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체중을 조절하거나 비전염성 질병, 당뇨든 비만이든 고지혈증이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 감미료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 감미료를 가끔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것을 특정 목적을 가지고 대체해서 인공 감미료를 드신다라고 하면은 그 이익이 생각보다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그 이득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WHO에서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단 음료가 생각나가지고 혈당이 조금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로 음료 가끔 드실 수는 있어요. 장기적으로 일반 음료를 드시는 것처럼 드시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제로 음료가
드시면 드실수록 문제가 되는 게 혈당은 안 올리지만 실제로 이 단맛에 대한 역지를 많이 올리거든요. 또 인공감미료 드실 때 제로 음료를 드실 때 이거는 제로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다른 탄수화물 하다못해 햄버거 드실 때 콜라 먹으면서 같이 먹으면 괜히 좀 몸이 좀 불안한데 제로 음료 드시면은 그래도 이거는 제로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안심을 하면서 나머지를 조금 과식할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문제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인공감미료하고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한 논문이거든요. 프랑스에서 진행을 했어요. 이 프랑스에서 이 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특정 요인에 노출을 시킨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두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추적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인공감미료를 섭취한 그룹, 인공감미료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 두 가지를 두고 얘를 몇 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냐. 물론 굉장히 다양한 인공감미료를 조사를 했지만 그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아스파탐, 아세설판 칼륨, 스쿠랄로스 이거는 섭취가 증가할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스파탐, 아세설판 칼륨, 스쿠랄로스 이 세 가지를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또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실제로 가장 많이 인공감미료 중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아스파탐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음식, 제품 중에서 많이 가장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소프트 드링크, 아까 말씀드렸던 음료수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편의점 가셔가지고 음료수를 만약에 드실 때 안 드시는 게 좋지만 드실 때 꼭 원재료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로 음료하면은 꼭 그 제품에다가 제로라는 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제로라고 강조를 하면은 무조건 아스파탐이든 스쿠랄로스든 이런 감미료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간혹 가다가 제로라고 강조를 안 했음에도 원재료명 보시면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천연 물질을 제외한 가공된 식품을 구입하실 때는 꼭 원재료명을 보시는 습관을 기르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는 인공감미료가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감미료는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인공감미료가 혈당을 올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포도당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인공감미료가 어쨌든 단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단맛을 우리 뇌가 인지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대략 이런 기전으로 인공감미료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간단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스파탐을 섭취했을 때 보통 설탕을 먹으면은 소화기에서 소장에서 SGLT1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 운반체가 반응을 해가지고 혈당을 조절하는데 이 인공감미료는 소장에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바거스 nerve라고 해서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CX3CL1이라고 하는 뭐 이런 발현 유전자 물질이 증가가 되고 대식세포나 이런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병변을 일으키고 축상동맥 경화증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딱 결론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공감미료 먹으니까 이 생쥐와 원숭이에서 인슐린 분비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그래서 인공감미료라고 해서 안심하고 드실 게 아니라 인슐린이 증가를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흔히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슐린은 동화작용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될수록 체지방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분비가 되게 되면 체지방도 증가를 하고 인슐린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를 앓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당뇨로 넘어갈 위험이 있고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혈당 관리가 더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인공감미료를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드실 때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즐겨 드시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논문이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라고 해서 체계적 문헌 고찰 그리고 메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공감미료를 가지고 심혈관계 질환이 영향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들이 제각각 다 결과가 다를 거거든요. 사람의 수도 다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인지 나이, 성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등등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량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딱 하나로 합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연구 결과에서는
혈당 변동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식사를 하시고 나서 혈당이 오르는 거 그리고 공복 혈당 그 차이를 두고 이 차이가 얼마나 변동성이 크냐 크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조사를 한 건데 여기서도 거의 뭐 20몇 개의 기존에 조사가 된 연구를 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다시 통계를 돌려 가지고 결과를 낸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뭐 7개는 제1형 당뇨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을 때 변동폭이 커질수록 신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또 심혈관 질환도 높아지고 망막병증도 높아지고 그리고 13개는 제2형 당뇨를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도 동일하게 신장 질환, 대혈관 질환, 궤양, 궤저, 심혈관 질환, 사망률 이런 것들이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은 변동성은 미세혈관이나 대혈관이나 합병증 그리고 사망률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딱 기억하실 거는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니 혈당 변동성이 커질수록 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3만 명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있고요. 1000명, 70명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것도 있고 연구마다 남녀 비율도 다양하고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도 다양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결과가 이 혈당 변동성이 커질수록 심혈관 질환, 신장병, 망막병증, 사망 위험 모두 제1형, 제2형 당뇨 관계없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를 하시자마자 혈당이 얼만큼 빨리 올라가는지 식전, 식후 혈당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게는 이렇게 옥실리레이팅 글루코스라고 해서 요동치는 포도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복 혈당이 100인데 식사를 하시고 나서 원래는 140, 150 조금씩 올라가면 좋은데 얘가 180, 190, 200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를 여기서는 옥실리레이팅 글루코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지만 가장 기억하실 거는 ROS라고 해서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적당히 있으면은 적당히 염증 반응 일으키면서 청소해주고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과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활성산소의 비율이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세포에 영향을 주고 그 혈관의 내피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죽상동맥경화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인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첫 번째 연구 결과에서는 평상시 혈당이 높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를 조사한 연구 결과인데요. 물론 이 연구에서는 만성적으로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것보다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는 게 이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은 활성산소를 더 많이 자극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혈관의 내피세포를 자극하면서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평균 혈당이 높은 것보다 한 끼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평상시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이 반복이 될수록 평균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 다 문제가 되는 건데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시는 거 그런 것들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또 장기적으로 섭취를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가 되면서 평균 혈당을 높이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둘 다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혈당 스파이크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겠는데 내가 얼만큼 먹었을 때 얼만큼 올라갔을 때 혈당 스파이크냐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미국 당뇨학회부터 해서 대한당뇨학회 굉장히 다양한 이런 학술지나 다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 이상이 올라가면은 혈당 스파이크다라고 딱 정의된 게 없어요. 이건 ADA라고 해서 미국 당뇨학회거든요. 여기서도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고 단지 당화혈색소가 7% 미만 그리고 식전 혈당이 80에서 130
식후 혈당이 1시간, 2시간 사이에 180 미만이면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얼마 이상 올라갔을 때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굉장히 조건을 많이 걸어요.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가 안전하지만 다만 대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당뇨를 내가 얼만큼 앓고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이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드실수록 당연히 대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조금 더 올라간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별 건강 상태, 개인별 갖고 계시는 기저질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혈당의 변동폭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미 당뇨 합병증을 앓고 계시면은 이미 당뇨가 꽤나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가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혈당을 내가 평상시에 저혈당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이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외에도 개인별 고려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혈당 스파이크 기준이 아직 없어요. 여기서는 미국의 임상내분비 학회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평상시 공복 혈당이 110 미만, 그리고 식후 혈당이 140 미만일 때가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얼마 이상 올라갔을 때가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라고는 언급이 된 게 없어요. 국제 당뇨 연맹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특이한 건 여기서는 이 CGM 연속 혈당 측정기 착용했을 때도 기준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CGM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평상시 공복 혈당이 70에서 144, 그리고 식후에도 70에서 144가 선호가 되고 70에서 160 정도까지는 그래도 허용 가능하다. 이 자체 기관에서는 이 CGM이 아닌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공복 혈당이 108, 그리고 식후 한두 시간 혈당이 144 미만일 때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 이상일 때 명확히 정의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혈당을 높이는 거, 높아지면 좋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혈당이 무조건 낮은 게 좋을까요? 너무 낮아도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CEDD, CDFG, HS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그 셀리악병, 그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CEDGF는 셀리악병을 앓고 있으면서 글루텐 프리 식단을 하고 있는 그룹, 마지막으로 HS, 헬시 서브젝트라고 해서 건강한 그룹,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 세 가지 그룹에서 혈당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그룹이 어디일까요? 결론은 이 셀리악병을 앓고 있는 분과 셀리악병을 앓고 있으면서 글루텐 프리 식단을 한 그룹, 두 가지 그룹보다 정상인에서 혈당 상승폭이 더 높게 나왔어요. 단순히 생각하면은 이 셀리악병이라는 게 어쨌든 질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이 안 좋으니까 혈당을 왠지 더 많이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연구 결과에서는 오히려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보다 혈당 상승폭이 낮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이해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대사가 되는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복잡하지만 네모를 기준으로 위쪽은 소장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가 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위를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죠. 그리고 소장에서 소화돼서 분해가 된 포도당이 이제 여기서 통로를 거쳐서 혈액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혈액으로 들어가야지만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액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야지만이 혈액을 포도당이 돌아다니면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세포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SGLT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일단 SGLT1, 2, GLUT1, 2가 있는데, 딱 기억하실 거는 이 포도당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운반체가 SGLT1이랑 GLUT2,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SGLT1이 소장 상피세포, 이제 포도당이 왔을 때 포도당이 얘랑 결합을 해서 이 혈액 쪽으로 끌어내려 가지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는 이 GLUT2라고 하는 운반체가 포도당을 받아서 혈액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셀리악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혈당이 낮은 이유가 아직까지 그게 왜 그런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결과로 보니 셀리악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SGLT 그리고 GLUT라는 이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음식물들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음식물들이 소화가 돼가지고 포도당으로 바뀌고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인들은 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셀리악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기능에 떨어져 있다 보니 혈액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고 혈당이 낮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에서도 보시면은 이 소아 셀리악 병을 앓고 있는 그룹을 조사를 해보니까 SGLT, GLUT의 발현이 떨어져 있더라. 이 CD가 셀리악 디지즈인데 치료가 되지 않는 셀리악병 환자들을 보니까 이 장세포에서 포도당을 방출하는 그리고 이런 소장의 능력이 감소가 되었다라고 하고 아직까지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SGLT1, GLUT2 발현이 낮아서 포도당 수속 능력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혈당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인슐린이겠죠.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돼야지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잘 흡수가 되는 게 맞는데 그 앞전에 중요한 게 소화를 잘 시키고 소화하기가 편안하고 위장이 건강해야지 일단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 혹은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췌장을 떠올리시겠지만 그 전에 나의 건강 상태, 평상시 나의 소화기 상태를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화기가 건강해야지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이 혈당이 적절하게 오르고 내릴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내용이 특정 영양소의 과다한 섭취는 해롭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방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대신에 단백질, 지방을 드신다 라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단을 과도하게 흔히 저탄고지라고 하는 혹은 카니버어 식단,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식단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EBM을 실천하면 뭔가 영양소가 결핍이 될 것 같고 뭔가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고 좀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EBM을 실천한다는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고 단백질, 지방을 많이 드세요라고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골고루 드시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드시는 거는 맞는데 단지 단백질을 드실 때 바닥고기를 먹을 거냐, 민물을 먹을 거냐, 닭고기 먹을 거냐, 소고기 먹을 거냐 그런 음식의 종류가 바뀌는 거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 편중시켜가지고 드시게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만 잘 드시면은 영양소의 결핍은 없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UDCA, DCA 복잡한데요. 담즙산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담즙산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데 UDCA, DCA라고 해서 UDCA는 친수성, 무독성 담즙산으로 간에서 합성이 돼가지고 담즙으로 배설이 되고 장간 제순환을 통해서 다시 흡수가 된다. DCA는 소수성 담즙산이고 간에 축적될 경우에는 간세포 손상과 자멸사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은 왠지 UDCA는 좋은 거고 DCA는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로 들게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말씀을 드릴 때 항상 HDL, LDL을 말씀을 드리고 보통 HDL이 좋은 거, LDL이 안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게 그 기능을 봤을 때 LDL은 간에서 조직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게 지속될 경우에는 조직에 콜레스테롤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LDL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HDL, LDL 둘 다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UDCA, DCA도 각각의 기능이 있어요. DCA가 많으면 안 좋다라고 하지만 얘가 있어야지 지방,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를 하고 장내 항균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DCA가 높아지는 경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고지방 식이를 할 경우에 DCA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세포 실험을 한 거거든요. 쥐의 결장 세포를 떼내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가장 왼쪽이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DCA를 1mm몰을 첨가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DCA를 3mm몰 첨가했을 때, 네 번째는 DCA 3mm몰과 함께 UDCA를 0.5mm, 다섯 번째는 DCA 3mm와 함께 UDCA를
1mm를 처리했을 때의 이 결장 세포의 이미지예요. 보기 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가 표피 세포들이 가장 깔끔해요. DCA가 첨가가 될수록 이 표피 세포들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무너진 상태에서 얘를 조금 더 첨가를 하니까 다시 세포들이 정상 상태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DCA가 많을수록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UDCA와 DCA 비율이 적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UDCA 비율이 적절하기 위해서는 고지방 시계를 조금 피해야 된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 흔히 SI 비율이라고 해서 소장내 균이 과도하게 증식할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실 필요는 없다. 일반인들이 고지방 시기를,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을 일은 없어요. 정말 뭐 올리브유 등 그 기름을 너무 과도하게 드신다거나, 고기를 드실 때 지방계를 더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평상시 식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지방 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고지방 시기는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단백질 부분인데, 이런 기전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백질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전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서의 가설은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채소 섭취가 부족하고, 그리고 채소 섭취가 부족하다 보니 채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산물 중에 하나인 뷰티르산이 부족하고, 얘가 부족하다 보니까 타이트 정션이라고 해서 장세포 사이사이를 꽉 잡아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걔네가 딱 잡혀 있어야지 소장에서 이제 영양소가 흡수가 될 때 정말 필요한 포도당, 뭐 미네랄, 정말 그 작은 물질들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힘을 잃게 되면은 이 장세포 사이가 벌어집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장누수 증후군 있죠. 장누수가 발생을 하면서 포도당이 너무 과도하게 바로 혈액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혈액에서 봤을 때는 이 포도당과 같이 최종 분해 산물만 에너지를 쓰일 수가 있고요. 그 소화가 되기 전에 음식물들은 우리 몸에서는 항원 물질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포도당이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SGLT1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잇 정선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이 포도당이 SGLT1에 딱 결합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인슐린이 분비가 되려면은, 정말 단순하게는 우리가 탄수화물 먹고 포도당이 많아지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짧은 과정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될 때 SGLT1 여기에 결합을 해가지고 들어가야지만이 얘가 자극을 받아서 인크레틴이라는 게 분비가 되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타잇 정선이 느슨해지면은 이 포도당이 SGLT1과 결합을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혈액으로 들어가 버려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될 새도 없이 바로 혈액으로 포도당이 들어가면서 혈당이 높아지고, 또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는,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이런 기전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특정 영양소를 고집해서 드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정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물론 단백질이 중요한 게 맞는데요. 단백질을 드시더라도 내 타입에 맞는 단백질을 드시는 게 일단 1차 목표고요. 더 중요한 게, 이 단백질이 제대로 쓰여지려면은, 근육으로 만들려면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나이가 먹었으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근육이 떨어질 거니까 단백질을 섭취하라 라고 하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드시는 만큼 근력 운동을 하셔야지 붙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드시는 만큼 채소 섭취가 들어가야지 단백질이 제대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도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보다 소화 흡수가 되는, 대사가 되는 과정이 복잡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탄수화물 그냥 들어와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도 비타민 B1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어야지 대사가 이루어지고, 단백질도 뭐 비타민 6, 비타민 9, 뭐 12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대사가 이루어지고요.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것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인데요. 혈당 스파이크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도 안 좋고요. 평균 혈당 자체가 높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혈당 상승폭이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네 번째로,
셀리악병과 같은 장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화기 상태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질, 지방, 단백질과 같은 특정 영양소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안 된다. 이 5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3가지를 기억하실 건데 평상시 내 몸의 소화 상태, 배변 상태가 어떤지를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나의 장 건강 상태를 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 영양소에 치우치지 말고 영양소는 균형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탄단지도 중요하지만 드시는 만큼 채소,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신경 써주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혈당 변동폭을 만들자인데 적절한 혈당을 유지하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이비엠에 오셔가지고 나의 타입을 판정 받으시고 어떤 걸 드셔야 되는지를 알고 어떤 걸 드시면 안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단순한데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드시면 되고 저거 드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대로만 해보시면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혈당도 물론 아까 처음에 혈당 스파이크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좀 한 달 사이에 당월색소가 0.4가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요. 한 달 사이에 변화가 없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약을 드시고 계셨던 분들은 약을 끊고 나서 오히려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지만 길게 보면은 정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혈당이든 혈압이든 우리 몸은 늘 항상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한 달, 2달, 3달 해보시면은 변화가 있을 거고,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혈당을 낮출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음식, 영양소를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뭐 돼지 감자든 여주든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 물론 도움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을 도움을 받기 이전에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드셨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그것만 바꿔보셔도 분명히 혈당에는 변화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정말 딱 눈 감고 3개월, 4개월 해보시면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한 달 동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고기를 조금 멀리 하시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로음료를 말씀드릴 때 단맛의 역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맛의 역치가 생각보다 또 이 혀의 미래라는 부분이 민감해서 2주, 3주만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피하면은 혀가 리셋이 돼요. 예전에는 뭐 매운 것들, 자극적인 것을 막 정말 막 즐겨 드셨던 분들도 한 달 딱 끊으면요. 그 다음에 먹었을 때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세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한 달 정도는 내가 없다 생각하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해보시기를 꼭 권장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 5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제 또 다음 강의도 이제 11월 말쯤에 하게 되겠지만 그때는 당뇨가 기본적인 식생활 잘하고 하면은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 소화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췌장 문제, 간 문제, 신장 문제 나머지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식사를 잘하는데도 혈당을 안 잡히는다. 나머지 다른 장기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장이든 간이든 신장이든 췌장이든 이제 당뇨와 연관지어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장기들을 관리를 해야지 궁극적으로 당뇨가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